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2021년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26번째 시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지국이 주관하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경기도 정책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 인원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토론을 마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군포 출신 정윤경 도의원입니다.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및 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신미경 교수님, 이정근 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혜영 의원님은 약사 출신 전문가로 제10대 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 후반기에는 우리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 코로나19 시대 학교 보건교육 등에 깊이 있는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우리 위원회의 브레인으로 활동하고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코로나 블루의 등장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해열 진통제 등 약물 복용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시점에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토론의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로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술, 담배 등 약물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도 더하고 있어 우리 학생들에게도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및 교육에 관해 제안하는 훌륭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축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혜영 의원님께서 평상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육 현장의 그 보건복지 분야, 특히 일반 그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문가십니다. 남다른 전문가셔서 제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그런 다양한 정책을 오늘 토론을 하시게 될 텐데 오늘 나온 정책 토론을 근거 삼아서 우리 경기도나 교육청이 정책의 그 지렛대 또 가늠자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천하영 보건 그 교사회 회장님께서 발제 자료 하신 걸 잠깐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몰랐던 사실이 진통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아이들이 복용을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통제를 복용하는 그 아이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 복용하는 아이들이 50%나 됐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의 무지를 갖다가 지금 탓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을 계기로 해서 약물 오남용 사례라든가 또 예방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가슴을 열어놓고 그런 정책을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영달 경기도 약사 회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약사회장 박영달 인사드립니다. 우리 동료 우리 약사 이신 이혜영 의원님의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및 교육 관련 정책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동료 약사로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 사이 경기도 약사회 그다음 경기도 마약 퇴치 운동본부는 청소년들의 의약품 오남용 약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가서 많은 교육 사업을 해왔고,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가지고 노인들의 약물 오남용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 양료 서비스를 통해서 약사들이 노인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최근에 의료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는데, 과거에 이제 신경정신과 하게 되면 주로 치료가 심리 상담이 주요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적으로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것들은 뭐 다이어트 약부터 시작해서 뭐 진통제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처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심한 데는 감기약 처방 나오는 것처럼 이 향정성 의약품, 항우울제, 신경안정제가 무지막지하게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저희가 약사회가 10년 전에는 오남용 약물이 하면은 술, 담배, 본드 이런 걸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대상 축에서 못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지고 좀 더 디테일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약사회도 하고 있지만은 많은 보건의료 대원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청소년들, 이런 들의 약물 오남용 이런 데서 중독에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서 직접 축사를 해주신 우리 박영달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사를 하는 도중에 안행위에 우리 한미림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들어갈 건데요. 토론과 주제 발표에 앞서서 오늘 발표해 주실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신미경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맡아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님이십니다. 예. 윤정하 경기도 약사회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천하영 경기도 보건교사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민혜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관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현장에서 정말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발로 뛰시는 아주 정말 현장의 주인공들을 오늘 모시고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신미경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 5분의 토론 후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을 마치면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미경 차의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주제 발표 준비하시는 동안 토론자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셔서 앉아주시죠. 예. 예, 그러면 신미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 신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발표 기회를 저에게 주신 이혜영 국회의원님과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제 주제 발표로 경기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우리의 정책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건강 증진, 건강 이건 뭔지, 그다음에 건강 증진이라는 거랑 교육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약물 오남용을 이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마약 중독은 얼마나 심해지고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또 통계 자료는 또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경기도 내에서 저희 그 마약 퇴치 운동 본부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경기도 내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런 교육 사업의 성과는 물론 이제 토론자분들이 더 잘 발표해 주실 예정이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향후 어떻게 사업이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더 좋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 증진과 교육입니다. 보통 건강이라고 하면 안 아픈 게 건강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뭐 안 아픈 게 건강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잘 지내는 거, 내가 웰빙,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거, 또 사회적으로도 내가 잘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건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퍼블릭 헬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경기도에서 지금 주최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은 퍼블릭 헬스라는 공중보건이라는 관점에서 좀 해석할 수 있는데, 공중보건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 개인 또는 이제 한 지역사회 주민들이 건강하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는 건강 증진을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이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그거를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건강 증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활동 영역에는 정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토론회에서 좋은 정책을 내고 현황을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서포트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책을 낸다고 아무도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체계 및 의료 서비스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WHO에서 보건교육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건교육 그럼 보건교사가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영어로 번역하면 Public Health Educ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전부 다 보건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당뇨가 걸렸어 그러면 당뇨 약을 어떻게 먹을지, 당뇨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환자 상담, 환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에서도 환자 교육이나 환자 상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물 오남용이라는 이런 주제에서는 교육의 효과가 더 큽니다. 특히 예방에서의 효과가 굉장히 커서 예방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WHO의 보건교육의 정의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구조화된 학습의 기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건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식만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들의 자기 효능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건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 교육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논문이기는 한데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라는 그런 굉장히 근거 수준이 높은 그런 과학적인 연구에서 입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한 건강증진 교육들이 이런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거나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의 크기가 무려 0.46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이걸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건강 자체가 좋아지기도 합니다. 당뇨를 가지고 있었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 건강의 아웃컴이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거는 자기 효능감.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고 나의 건강에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내가 건강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나, 이런 효능감이 훨씬 더 많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사회적 지지가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특히 취약계층에서 더 두드러지는데요. 이런 좋은 소스, 건강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건강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취약계층에서 특히 저런 효능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건강증진 교육은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특히 이런 취약계층이나 건강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아티스 그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건강 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모델화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 모형에 따르면 이런 개인의 어떤 그 교육, 우리가 1대1로 약물 오남용은 하면 안 돼요. 또는 집단 교육을 가서 약물 오남용은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담배를 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 토론회에서 법제적으로 뭐 마약을 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어떤 처벌이 그냥 처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판결을 위한 그런 재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판결, 이런 법제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또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의해서 또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런 legislative action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되게 그 구조를 이루는 거는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약물 오남용 및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사하러 오신 분들께서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오남용이나 마약 중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빅뱅 사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외하더라도 통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약물 중독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 해 평균 대충 15,00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거는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한 통계고 약물 오남용까지 합치면 굉장히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대략 77,000명 정도인데 그중에 단연 1위는 경기도였고 경기도는 18,492명이었고 서울은 13,355명이 마약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은데 당연히 마약 중독자가 많지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서울 인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도 경기도 인구가 많은 건 맞지만 그거에 비해서도 마약 중독자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도 많고 서울 인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마약 중독이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양적으로도 노력하고 질적으로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부산이나 인천, 충남, 대구 당연히 이제 인구 순서대로 그런 식으로 좀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청소년과 청년층에서의 마약 중독, 약물 중독 환자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아는 그렇지만 이제 10세에서 19세, 20에서 29세 이런 사람들의 증가율이 무려 한 15%, 14% 정도로 청년과 청소년에서의 약물 중독이 굉장히 위험한데 또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게 청년층은 우리 산업의 근간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고 앞으로 추 일해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긴데 그거를 그냥 약물 중독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노동에 기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존재로만 남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야기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되게 이렇게 지금도 미국 라디오 방송을 자주 듣는 편인데요. 요새는 워낙 온라인이 잘 되어 있으니까 미국 라디오를 듣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듣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공익방송 그 중에서도 너 마약 쓰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공익방송 자주 듣게 되고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듣게 되는데 사실 교육과는 조금 관련이 없어서 오늘의 주제에서는 뺐지만 그런 어떤 SNS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매체를 어떻게 교육학적으로 잘 접근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해서 저런 청소년과 청년층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 좀 특이한 거는 80세 이상의 의약품 중독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진통제
관련된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5년간 상병 코드별로 뽑아서 의약품 중독을 봤을 때는 이뇨제, 그래서 뭐 요새는 좀 많진 않지만 예전에 의약분업 전에는 이뇨제를 처방 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고, 아직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진정제, 수면제 이걸로도 이제 약물 남용하시는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가 처방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처방량을 제한을 하고 났더니 이게 이미 의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남용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자기가 처방을 못 받으니까 남편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서 처방을 받는다든지 가족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아서 처방받거나 불법적으로 구입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행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정신작용제에 의해서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편 유사 진통제, 트라마돌, 해열제, 류마티스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김종국 씨 일화로 막 뜨긴 했는데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마약 중독과 약물 오남용을 조금 나눠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정책도 마약 중독과 약물 오남용은 조금 다르게 교육 정책을 가지고 가고 대상군도 좀 다르게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약 중독 쪽에서 좀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물 오남용을 얼마나 사람들이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7%의 응답자의 17%가 약물 오남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때 약물 오남용으로 정의한 기준이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이 있고, 이 약물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오용하거나 또는 권장량과 다르게 쓴다. 이게 오용과 남용, 오남용이 되는데, 그 오남용의 기준에 적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니? 라고 물어봤더니 진통제가 1위였고, 그다음에 기침 감기약, 생각보다 판피린, 판콜 이런 것들을 남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 강장제, 예를 들면 뭐 바카스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물론 진통제는 뭐 개보린, 펜잘과 같은 그런 진통제를 포함합니다. 외에도 항히스타민제 를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변비약이나 살 빼는 약, 신경 안정제, 수면제, 또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물을 중단하면 금당 증상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정신적 고통을 약물 오남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느끼는 걸로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시던 분들 중에는 본인이 오남용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던 사람들도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정신적 고통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안하다, 무기력하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일이 손에 잘 안 잡힌다. 왜 우리가 담배를 끊었을 때, 갑자기 커피를 많이 마시다가 커피를 갑자기 끊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금단 증상과 비슷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약물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담을 받았습니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83%가 넘는 분들이 상담 진료를 특별히 받은 적이 없다. 나머지 한 10%가 좀 넘는 분들이 상담을 받은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약물이 구하는데 어렵니? 라고 물어봤더니 의외로 약물이 구하는데 엄청 쉽다. 이게 13%, 쉽다 37%, 보통 이 44%로 약물을 구하기가 쉬우니까 더 오남용이 더 쉬워지는 거여서, 사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수면제를 더 이렇게 컨트롤하고 법제적으로 많이 적정량 이상 처방이 될 수 없도록, 적정 기간 이상 처방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좀 더 법을 강화하는 그런 시행을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약을 또 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 형태별로 약물 오남용을 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봤더니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수면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뭐 밥을 규칙적으로 먹지 않거나 좀 건강 행태가 안 좋으신 분들,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더 중독에 오남용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이 돼야 오남용에 대한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오남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남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약물들 뭐 진통제, 뭐 변비약 이런 것들로도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독이라고 인식을 하거나 의존성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중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들 여긴 또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중독은 뇌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뇌 안에는 중독 중추가 있고 약물은 계속 그 중독 중추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 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전했던 광고 문구가 지금까지도 약간 기억이 남는 게 그 마약 중에 엑스타시라는 마약 있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너가 맨 처음에 그 약을 먹으면 엑스타시해. 너무 뭐 이렇게 팬타스틱하고 멋지고 그래. 그런데 너 하다 보면 계속 그 약이 필요해. 그 약이 없으면 넌 되게 불운하고 불행하고 괴로워지는데 그거는 전혀 엑스타시하지 않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어떤 정말 뇌리에 탁 남는 문구 그런 것들을 우리 교육에도 좀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일반인 대상 교육과 저는 약간 투 트랙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인 대상 교육은 노출을 최대한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 미디어나 매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아니면은 무슨 TV 광고, 라디오 광고, 돈은 좀 더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강제적 노출도 증가할 필요가 있고, 또 투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 다른 방법은 그 대상군별로,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이 받고 싶은 교육은 막 손을 쓰면서 이런 교육을 원하지 50분 동안 60분 동안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거를 좀이 쑤셔서 그거는 되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대학생들이 원하는 거는 전반적인 뭐 난 마약은 안 쓰는데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 의약품 오남용과 관련된 거,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스테로이드를 남용해요. 그러면 헬스장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운동 인플루언서들이 진행을 하는 어떤 그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대한 그런 홍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이렇게 몸이 나빠졌다, 뭐 이런 그런 교육들, 방법들, 그러니까 어떤 타겟 대상군에 대한 스페시픽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투 트랙으로 일반인의 대상은 좀 노출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약간 어떤 대상군이냐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은 굉장히 늘어나서요. 여기 이 보고서에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2018년 자료까지는 저렇게만 보면 왠지 마약이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2020년도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8,050, 요 차트의 제일 끝에보다 더 넘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이 증가했는데 이게 역대 최대 수치였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저는 이제 약물치료학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약물치료학 수업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학생들한테 내줘요. 그래서 팀별로 니네가 약사로서 전문인으로, 보건 전문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와라고 했더니 며칠 전 발표해서 이런 연구를 했더라고요. 마약류 오남용 주의 의약품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해보고 그거에 대한 예방 교육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가지고 학생들이 왔는데, 학생들이 186명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설문 내용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에 그렇다가 이렇게 많은 응답을,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가 이 정도 응답이어서 생각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다, 우리는 마약쟁이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약 지수는 인구 10만 병당 적발된 마약 사범 수가 20이 넘어가면 이거는 마약이 통제되지 않는 사회인데요. 그런데 앞에 통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는 5천만 명 정도로 대충 생각을 하고 1,085명을 집어넣으면 34가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이 통제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마약 청정국이 아니었고 마약이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사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9년도에 경찰 연구학회에 따르면 범죄의 암수율이라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범죄는 그거의 30배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 54만 명 정도가 마약을 상습 투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져 보니 이게 진짜 마약이 잘 통제되지 않는 사회가 맞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나 봤더니 치료보호기관은 22개 병원이 있지만 지원금이 연 3억이고, 그래서 1인당 받을 수 있는 교육자 수가 500명, 150명에서 500명 정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150명에서 500명 정도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치료의 기회가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약류, 다들 아시다시피 마약류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게 중독이다 보니 끊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재범률이 38, 37, 36, 좋은 교육과 좋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률도 증가하고 재범률도 그 자리,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교도소 출소하는, 교도소를 나가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살인으로 나갔다가 살인을 다시 돌아오는 거는, 물론 살인은 무기징역 이런 게 많긴 하지만 9.3% 정도고, 강도로 다시 오는 경우는 25% 정도, 성폭력으로 다시 오는 경우는 18% 정도, 절도는 46%, 마약도 48%로 감옥을 나가고 나면 다시 또 감옥을 그 이유 때문에 올 확률이 마약에서 굉장히 높고 절도에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사실 뇌 구조적으로 절도랑 마약, 이런 중독, 의존, 도박 이런 것들은 좀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은 예방, 교육,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 추적, 관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또 문제인데요. 저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체 예산은 미국 NIDA의 예산은 1조 1,800억 원인데요. 우리나라는 1조도 빼고 1천도 빼고 80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경제 규모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는 크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작은 국가가 아니에요, 경제 규모가. 그래서 그렇게 따져봐도 800억은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어떤 것도 어떻게 이제 재원을 마련할지, 이런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잘한 일,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 약물 및 중독 관련 건강증진 교육 사업을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바로 쓰기 운동 본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시행을 실제로 많이 했고 대상자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런 그 지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도 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론자분께서 더 잘 발표해 주실 것으로 믿고,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학교는 포천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포천은 경기도 북부예요. 경기도 남부 이렇게 생활권이 우수하고 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돈이 잘 굴러가는 것과 달리 경기 북부는 좀 뭐가 없습니다. 약대도 한 개밖에 없고요. 경기 북부의 약대는 저희 학교가 유일합니다. 약대도 한 개고 약사 수도 적고요. 물론 인구 밀도가 낮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좀 다 열악한 환경이어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이렇게 실시할 약사분들도 사실 좀 많이 부족합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서는 경기 북부가 좀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여기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 청년 마금이 강사로 교육을,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교육을 받고, 청년 마금이 강사가 물론 이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많은 마금이 강사님처럼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되기도 실제로 되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도 하는 걸 보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역 주민 건강을 위해서 아무것도 교육을 안 받는 것보다는 학생 청년 마금이 강사가 교육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잘 이렇게 제가 직접 이런 거 연극, 인형극, 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일들을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뭐 마약 중독 예방, 그다음에 재활 치료 등을 되게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업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약물의 유해성, 마약류의 위험함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 탈북민, 다문화 가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방 교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내 마금이 약국에서 약물 남용 예방 활동을 진행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약물 오남용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이런 상담 서비스가 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지원 전략 일단 굉장히 교육을 잘 하고 있고 열심히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언맷 니즈 뭔가 좀 불충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 예방 교육 측면에서는 일단 정규 교과목은 아니어서 뭐 그래도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이렇게 예방 교육을 가면 담배 유해한 성분이 뭔가요? 그러면 니코틴이요, 타르요, 일산화탄소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도 뭐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래도 노출이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정규 교과는 아니니 애들이 열심히 듣지는 좀 않는 편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또 의무 교육이 아니니 딱히 이게 또 전달될 수 있는 이런 마약에 관련된 오남용에 대한 교육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또 별로 없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도 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출하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학업이 단절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 뭐 쉼터에서 지내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쉼터 선생님께 이렇게 사정해서 부탁해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학생들 전문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사실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여건이 좋지가 않다는 거고요. 또 일반인에 대한 예방 교육도 딱히 접근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졸업을 하고 사회인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이런 분들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도 불법 약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미 의무 교육을 벗어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제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제 생각에도 노출을 일단 강화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나 전문 인력 같은 것들이 부족한 게 거의 뭐 이렇게 약사님들의 봉사 같은 걸로 좀 많이 채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을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긴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니즈가 더 많으니까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 강사 인력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좋은 점은 저희가 민간 영역이고 계속 이렇게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개발해 나가고 그러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효과적인 예방 교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교재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과학적 근거에 맞춰서 우리가 예방 교육을 이렇게 했더니 실제 성과가 이렇게 났으니까 이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이 예방 교육은 생각보다는 효과가 낮아서 이 예방 교육은 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 방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교육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인지 특히 이제 니즈가 있는 교육 대상군을 또 분석하고 그 사람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우리 커리큘럼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나온 이제 과학기술적 정책적 제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익 광고를 활용하는 것들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이 주제가 교육이니까요. 교육과 관련된 거를 좀 제안을 해보자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초등 저학년도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1학년과 3학년을 같이 초등 저학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학년이 생각하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일단 곱하기 같은 게 안 돼요. 저희가 나가서 애들한테 활동지를 나눠주고 우리가 카페인을 이만큼 먹으면 얼만큼 먹은 거죠. 우리는 이 카페인을 얼마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 보라고 시켜놓으면 1학년은 곱하기를 안 배웠으니까요. 그런 걸로 용량을 계산하고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그 나이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저희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 자료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교구만 딸랑 들고 가서 애들한테 이렇게 다트 돌려가지고 맞추는 거 그런 거 하고 뭐 퀴즈 이렇게 풀어보게 하고 사탕 주고 이런 거 하는 거가 저학년들한테는 조금 더 맞는 학습법일 수 있어서 그러면 사실 강사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애들한테 뭐라도 하나 주려면 아무래도 재원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교육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약사회뿐만 아니라 의사회, 대학 이런 전문가들의 컨소시엄 구성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아예 개발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수학습법도 연구를 좀 하면 지금도 계속 저희 연구를 해오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발달 단계별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고위험군 대상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되는데 특히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성들을 분석해서 특히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가정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한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미 노출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을 계속 잘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전문 인력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지금은 좀 자발적으로 이게 약간 봉사정신, 희생정신, 뭐 전문가니까 해야지 이런 걸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이걸 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뭐 약사회에서 의사회에서 이 정도 이런 일 돌아가면서 시수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연수교육에 어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걸 시수로 인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약대 교수들이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교원의 어떤 봉사 시수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 물론 좋아서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도화 같은 것들도 저도 정확한 방법은 모르겠으나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강사 관리 같은 것들도 제도화하면 전문 인력을 좀 구하고 발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고 강사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들이 이번에 연구한 그 보고서에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약 예방 교육을 한다면 누가 강의해 줬으면 좋겠니? 라는 내용으로 물어봤더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약사, 그다음에 의사 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보건 선생님이 강해졌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전문직이 많습니다. 경찰, 약사, 의사, 보건 선생님, 마태, 운동본부 이렇게 좀 전문 인력이 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많아서 여전히 저희 전문가 그룹에서 이런 강사진을 활용해서 잘 교육을 시키고 풀을 구축하고 그래서 니즈를 맞추어서 이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자꾸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마약을 더 구하기 쉬워지고 이 암호화 화폐랑 또 이제 SNS 뭐 텔레그램 등 이상한 익명 서비스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추적이 잘 안 되는 장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동향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법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정책관리자 이런 분들께서 모여서 동향을 파악하고 계속 이런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저는 마금이 약국 굉장히 좋은데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마금이 약국이 마약 중독 쪽으로만 이렇게 좀 더 치우쳐 있는 상담 서비스 오남용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약물들은 다 오남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약물관리 사업이라는 그런 좀 포괄적인 서비스로 그런 것들을 좀 시행을 해서 환자를 할당을 해서 이 약국에 방문을 하면 약물 관리 서비스를 받고 그러면 이제 일반 의약품이나 먹고 있는 약품들을 쭉 스크리닝을 해줄 수가 있고 어떻게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다 보면 이 사람이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도 체크가 가능을 해서 그런 약물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아무래도
문턱이 뭐 중독 교육 받으러 저기 멀리 오세요. 2시간 버스 타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동네 약국에서 땡땡 약국에 가서 뭐 시간 정하셔가지고 상담 교육을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중독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데 좀 더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대면 교육이고 1대1 교육이고 이러면 좀 더 교육의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에서도 보고됐었는데 생활 습관이 좀 나쁜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건강관리,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고위험군을 좀 미리 발견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지역 약국은 접근성이 좋으니까요. 뭐 예약도 필요 없고 되게 가까운 데 약국이 있으니까 교육 참여도가 높을 걸로 생각을 했고요. 관리하는 것도 좀 더 쉬울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거주지 근처니까 계속 그 약국을 재방문할 수가 있어서 관리나 트랙 같은 것들이 좀 더 쉬울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해서 의사에 레퍼럴 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이제 부가적인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30분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조금 넘겼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신 신미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자분들은 그 본격적인 토론을 위해서 앞쪽에 마련된 토론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이에 저희 동료 의원님들께서 또 저희 그 정책 토론회 성공을 위해서 좀 참여해 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에 김종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토론자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발제자 신미경 교수님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쪽으로. 네, 자리를 옮겨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미경 교수님 저희가 그 주제 발표 잘 들었는데요. 건강 증진 교육의 효과와 국내 약물 오남용 및 마약 중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기도 내 약물 및 중독에 관한 교육 사업의 진행 사례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예방 교육, 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또 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제도화 등의 향후 교육 진행 방향을 제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장으로서 들으면서 굉장히 그 숫자로 구체화시킨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의 약물 오남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인구의 17%가 본인들이 직접 약물 오남용에 오남용 해본 적이 있다라고 사례를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경기도민이 1,380만이라고 볼 때 경기도민만 따져도 245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다루는 정책에 해당되는 우리 도민이 235만 명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요. 또 더군다나 그 마약 같은 그런 중독성 약물에 취해 있는 분이 국민의 54만 명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오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여돼야 하는 우리 그 인력들이 거꾸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그렇죠? 약물 오남용에 취해 있거나 약물 중독에 있어서 거꾸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경제력을 들여서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회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정책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나름대로 그 경기도 그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사업으로 또 아니면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그 어떤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이 모든 대상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또 우리 그 주제 발표를 들어보니 학교 밖에 있는 그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인이라든가 또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화된 전혀 정책이 없다라는 걸 한번 느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연구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 정말 이거 오늘 우리가 이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맡고 있는 이정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지역 현장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제할 사업을 기획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어떤 수행기관의 대표로서 오늘 토론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우리 존경하는 이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기관에서 주로 진행해 왔고 또 현재 실행하고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제언까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03년도에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교육 그리고 연극, 인형극 등을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요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하여서 어떤 보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연수 그리고 금연학교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컨텐츠 개발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에 대한 홍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마약 및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진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최근 5년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 추진 성과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청과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저희가 사업 의뢰를 받아서 약물 오남용 예방 및 그리고 홍보 치료 재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 뭐 흡연 예방 금연 교육 성과 대회랄지 그다음에 또 금연 캠프 그리고 마약류 오남용 온라인 교육 시스템 관련 전문 교육도 저희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가 오늘 관련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희 기관과 그리고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그리고 에서 저희 경기도 그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회로부터 인식도 조사에 대한 의뢰를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작년 초에 진행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간단하게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및 중독성 약물 최접점에 있는 어떤 보건교사 그리고 약물 오남용 예방 강사 그리고 학부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인식도 조사였습니다. 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질문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흡연, 음주 이외에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84%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소 부정적인 의견은 어떤 교육 방법 및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자료가 뒤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좀 보시다시피 좀 높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할까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분석 결과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은 사실 이 학부모들 자체가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어떤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고요. 사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오히려 더 많은 이 결과에 따라서 교재와 교육 방법 그리고 강사 등에 대한 어떤 재교육 등의 어떤 개선점을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발제해 주셨던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런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표준 교환 그리고 맞춤형 대상에 대해서 대상별로 교육 수요자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요구도가 컸다고 보입니다. 모든 응답 그 다음 부분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내용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응답자들이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개발 그리고 어떤 교사들에 대한 연수 교육 등을 통한 어떤 전문성 강화 그리고 교육 수행 수행 기관에 대한 예산 확대 그리고 의무 교육 시간 확대 등에서 골고루 필요하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와 관련하여서 전문성 강화 교육이 가장 필요한 대상으로는 교사와 그리고 교육 강사로 생각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도 조사 결과와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오랜 기간 진행해온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현재 경기 지역 내 학교 내 약물 예방 교육 시행률은 사실 5%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사실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저희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이잖아요. 그중에 이제 사실 교육 대상이 어떤 학생에만 국한되지 않지요. 유치원 애들, 그다음에 학생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대상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1,400만 명이 다 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 5% 미만이라는 그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을 때 전체 인구의 5% 미만에 어떤 한정돼서 저희가 의무 교육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예방교육 실행과 관련하여서 어떤 교육 형태가 학교 현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방송이나 강당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는 대면 교육 그리고 학교 그 강의실, 교실 내에서의 교육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현장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강당 및 그다음에 방송 교육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방 교육 자료 부족 그리고 컨텐츠 다양화가 사실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 및 학교의 그 구성원으로 있는 분들, 교사 및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 등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분석을 저희가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제에도 나왔던 부분이었었는데 학교 내에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분석 그리고 사실 뭐 이건 저희 어떤 실험 기관들이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업 수행을 위해서 예산이 사실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제가 드리는 정책 제언들은요, 전문 수행 기관으로서 저희 기관이 사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청, 그리고 예산을 관장하는 도청과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과 성인들, 즉 모든 도민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과 건강을 위해서 간곡히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료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약물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주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방 교육 학교 보건법 개정이 돼서 사실 그 약물 예방 교육의 주제 자체가 좀 마약까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약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실 교육 현장에 있어서 아까도 그 설문조사에 나와 있듯이 이 마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그런 그 기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좀 개선 사항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마약 예방 교육 사업 표준 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부분은 계속 제기가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대상층에 맞는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희 기관 내부적으로는 유아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따로 그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나가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성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이미 약물 중독에 빠지신 분들, 약물 마약류 중독에 빠지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치료자라는 그룹이 따로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마약 예방 교육 대상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5%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런 교육 대상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 그리고 고위험군,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부모 에 대한 그런 그 특수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마약과 관련돼서 사실 마약이라는 것은 마약, 그리고 향정, 그리고 대마, 이렇게 세 가지를 마약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마와 관련돼서 요즘 좀 사회적으로 좀 느슨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저희가 좀 고삐를 좀 당겨야 될 상황인데요. 이 대마와 그리고 의료용 대마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의료용으로 사용한 대마와 그리고 우리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호 제품으로서 대마는 정말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 및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에서 실施중인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당 교육이나 그런 방송 교육을 좀 지향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대면 교육, 그리고 실습 등의 어떤 참여 교육, 그리고 그룹 토의 등을 통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 기관에서 각 주제별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흡연, 약물, 알코올,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흡연, 약물, 알코올, 그리고 몸짱약,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그리고 비만약, 공부 잘하는 약, ADHD 치료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면제, 마약성 진통제 등으로 해서 저희가 총 14개의 컨텐츠를,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 컨텐츠들은 사실 오프라인 강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비대면 강의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 저희가 개발해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강사 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현장에 있는 보건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어떤 마약류 업무 담당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화 교육 및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대국민 홍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정확한 마약의 어떤 중독성, 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홍보 방안에 있어, 홍보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시대 및 대상 맞춤형 SNS나 그리고 웹툰 등을 통한 그런 접근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어떤 관리 및 폐해 홍보에 대해서 홍보가 사실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제언들은 사실 저희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원들은 저희 기관만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사실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문 수행기관의 전문가 그룹과 그리고 교육자, 행정가 그리고 의회가 힘을 모아서 경기도민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근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이정근 본부장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기관의 입장에서 우리 그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한 그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여기에 그 전문가 직역으로 모여진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본부가 그 개입을 함으로써 경기도가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새겨 듣고 또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그 부족한 부분이 메꿔져서 우리가 좀 더 그 건강해지는, 경기도가 건강해지는 그런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윤정아 경기도 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정화입니다. 앞서서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저희 토론을 하신다고 하셔서 거기에도 이제 약물 안전 교육에 관련된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경기도 약사회 내에서 하고 있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사업만 이제 횟수나 이런 걸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 횟수는 좀 별도로 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저희 뒤에 보시면 최근 3년간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좀 자료를 어떻게 교육을 나갔나를 보여드렸고요. 보면은 이제 2019년도가 701회, 그리고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육이 다 취소가 되면서 54회,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총 124회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교육,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진행한 교육, 지자체 및 분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한 교육으로 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자체에 관련된 사업은 2016년도에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 조례가 이제 그 공포가 되면서 이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정말 그 현 주소, 약물 오남용이 현 주소를 정말 뼈저리게 몸으로 느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대상자들이 이제 취약 계층이고 65세 이상 그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저희가 시와 함께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물론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것도 많으시고, 이분들이 예전에는 약은 그냥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취약 계층 중에 급여 환자분들은 약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해 보면 약을 많이 먹으면 안 좋다라는 교육을 인식한 게 최근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통제 많이 먹으면 속 아프다는 걸 알게 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약물의 중복 투여라든지 그리고 약을 나눠 먹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이건 일반 가정에서도 많은데 본인이 약을 타서 처방 좀 여유 있게 주세요 해서 이 처방약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엄마가 약을 타서 아빠한테 주기도 하고 애들한테 뭐 잘라 주거나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저희 도민들 생활에서 그냥 좀 당연하고 편리한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면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본인 친구가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사실 옥시코돈이라는 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데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대학병원은 가면 약을 뭐 하루 뭐 3일치 5일치 주는 게 아니라 6개월치 1년치씩 약을 주게 되면 그 약을 받았다가 먹어보니까 본인 효과가 너무 좋아요. 옆에 할머니들이 아프다고 하면 이 약 진짜 잘 들어 하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인정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전달을 해드리는데 실제 그거를 드시고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약간 의심이 되고 좀 겁이 많은 그걸 받으신 분이 찾아와서 이 약을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먹어도 되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일이 현장에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사실 약은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 약물남용 그 10계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약본부에서 준비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된다면 정말 불필요한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어떤 행동들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거는 화성 진안동에서 2019년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그 체험 활동을 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교육이 단순히 찾아가서 그 PPT 틀어놓고 막 이러이러한 거 해요 이게 아니라 직접 약을 만져보고 체험해보고 녹여보고 발라보고 이런 것들을 그 하는 교육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단체로 가서 했던 교육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막 터졌어요. 터져서 모든 학교 교육들이 다 취소가 되는 와중에 광명 철산초등학교에서 그 과학교사 대상으로 그러니까 과학교사분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했는데 어떤 걸 진행을 했냐면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거. 이때 소독제도 다 품절이 나고 대란이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 소독제를 제작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손 씻는 방법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 등 이런 것들 체험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약사 직능 단체에서는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예방과 실제 약물을 잘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료들입니다. 이 사진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교육했던 현장에서 첫 번째 사진은 과학교사가 대상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 이렇게 다 칸막이 해놓고 했었고 2021년 올해는 이런 체험 교육도 물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찾아가서 저희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도 또 진행을 다 하고 있고 또 줌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현재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이거는 자료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저희가 많이 진행을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자료는 예전에 나와 있는 그 올바르게 쓰는 약물 그 10계명 자료인데 이게 점자와 묵자로 현재는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약품 저기 박스예요. 약을 확대를 시켜서 약 가방인데 거기 안에 학생들이랑 함께 그 사용 설명서 뒤에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법 용량이라든지 주의 사항들 함께 체크하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자료고요. 그래서 최근에 교육이 이렇게 다양하게 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사진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예, 마지막 보면은 저희가 그 교육이라는 게 진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고 진짜 현장에서 모든 분들이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은 효과가 더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의 효과가 당장 오늘 했다고 해서 내일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시대나 한 시대의 어떤 그런 교육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조금의 시차를 두고 그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그 안전한 경기도가 되기 위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오늘의 이 그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나중에 크게 어떤 그 안전한 경기도를
안전한 경기도가 되기 있는 초석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카페인 남용 같은 게 실제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금연이나 이런 알코올 뭐 이런 교육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하지만 카페인 남용으로 인해서 실제 학교에서 쓰러지거나 어떤 위험한 경우들을 많이 직면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들에 대한 것도 현장에서는 아주 시급하고 아주 급한 교육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윤정아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의 진행 당시 그 추진 상황과 특징 또 장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안전 사용 의식 등에 대한 그 기대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오늘 주제가 의약품이고 약물이고 하다 보니 이거의 그 전문가 영역인 우리가 그 약사들의 활동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 아무래도 약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룹인 경기도 마약대치운동본부, 경기도 약사회가 그 지역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 건강한 경기도 만드는 정책에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정책 속에 또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사업 중에 일부를 담당하면서 그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직역에서 우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 이런 토론회에 나와주신 두 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다음은 천하영 경기도 보건교사회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천하영 보건교사 선생님 오셨으니까요. 정말 그 경기도 청소년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문가 영역이 필요할 때 저희가 또 전문가인 약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굉장히 교육의 극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보건교사회 회장 천하영입니다. 고양 신일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영 의원님 2년 동안 뵀을 때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토론에 이렇게 제가 나와서 학교 현장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가까이 네. 여기 마태운동본부 본부장님도 계시는데 저희가 2019년도 2월 달에 우리 경기도 보건교사의 임원하고 같이 본부장님을 찾아뵀습니다. 약사회하고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마태운동본부 본부장님 만나면서 우리 경기도 보건교사하고 MOU를 맺은 기관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 약물 오남용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 좀 협업을 좀 해보자라고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가 2월 달에 탁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여기 본부장님도 찾아뵙지 못하고 그냥 학교의 코로나 대응으로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소원했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런 활동을 지금 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요. 두 분이 발표하신 부분이 학교 현장에 맞아, 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이 있었지. 마태운동본부가 강의를 개설하면은 저는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다 이렇게 끝났어요. 마감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태원 본부장님한테 이런 기회를 굉장히 학교에서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과 예산이었거든요. 그런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그 예산 확보라든지 저는 예산이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말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원고를 썼는데 2020년 2월부터 우리는 코로나 2년이 정말 장기화됐습니다. 아이들한테는 학교에서 손을 잡으면 손 잡지 말자, 거리 두자, 마스크 쓰자, 나가서 뛰어놀면 숨 차요, 마스크 빼면 그때 열심히 놀아요. 전면등교하고 나서 아이들이 오니까 외상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년 동안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아이들이 골절이 되고 염자가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는
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 나오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전면 등교를 지금 하고 있는지 2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옆에 학교, 정말 우리 학교는 안 생겼지만 인근에 있는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확진자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연결고리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 학부모님들 불안도 굉장히 심하고요. 전면 아이들이 학교 나오는 건 당연한데 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라 마음껏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통하고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떠올리기 싫은 세월호 사건, 4.16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전 국가적으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에 안전교과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다음에 7대 안전교육에 약물 오남용 교육 10차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안전교과, 안전 부분에 약물 오남용 예방도 안전교과 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은 나침반, 나를 침착하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나침반이 경기도교육청의 아주 중요한 안전교육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 신종플루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고 2020년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5년마다 감염병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더 짧게 이 국가적으로 위기적인 감염병 시대에 노출돼 있지만 저희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럴 때 건강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반영에 건강과 안전은 소홀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은 굉장히 확대가 되어 있고 보건교육은 정말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들은 신체적인 질병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고요. 약물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교 가면은 약물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 SNS, 유튜브에 잘못 올려진 약물에 대한 사용이 굉장히 공유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친구가 권유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랬을 때 어느 누구도 잘 안 들어요. 약물 오용과 남용에 대한 그 태도가 중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바뀌기가 어려운데 이런 우리 총체적인 그런 난관에 있는 이 청소년들,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이건 유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유해 환경에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든 것은 다 교육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또 보면서 우리 동료들 학교 현장에 있는 보건생들한테 금요일 날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솔직히 오늘 굉장히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 코로나 대응 때문에 이런 교육조차도 와서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든 게 학교 현장의 보건생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해주셨는데 보건실에 내왕하는 아이들이 어떤 약물 오남용 사례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만성 두통, 항상 두통이 있고 생리통이 있고 진통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했고요. 복통이 있는데도 진통제, 소화불량이 있는데도 진통제.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집에서 임의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피곤한 상태이고 불안한 상태인데 잠을 잘 수 없는데 항히스타민제를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구토하고 쓰러지는 친구도 있고 생리통에 붙이는 파스가 효과 있다라는 게 SNS 퍼지니까 배에다 파스를 붙이고 그다음에 타이레놀을 갈아서 피부에다 붙이면 여드름이 좋다라는 그런 것이 SNS 유튜브에 떠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붙이다 보니까 피부염이 생기고 이렇게 약물 오용에 대한 그런 정보가 아이들 사이에서 잘못해서 퍼지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시험 기간,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때 잠을 쫓기 위해서 아주 좋은 약, 머리깨 맑아지는 약 고카페인 음료를 상습적으로 먹고 있는 것은 학교의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인데도 커피를 먹고 있고 고카페인을 먹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때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주는 그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도 약물 오남용 들어가면은 예방교육을 들어가면은 제가 5학년 17차시를 들어가는데 약물 오남용 교육
1차시에서 2차시 하고 1학기에 흡연 예방, 2학기에 음주 예방에 대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 외에는 없고, 제가 고양시에서 수원으로 내려오면서 체육부장님한테 전환했습니다. 5학년 체육을 맡고 있는 체육부장님인데 골고루 담임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 교육이 얼만큼 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5학년 체육 단원에 건강한 성장이라는 단원에서 흡연과 그다음에 음주,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6학년에 나오지 않고 다른 학년에서도 관련 교과를 10차시 하게 되어 있지만 약물만 뚝 떼가지고 관련 교과에서 연관지어서 약물 예방 교육을 하기는 좀 어렵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많은 내용의 가르치는 교과 속에서 약물 오남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고 가족이 권하는 대로 아니면 친구가 전해주는 그런 일반적으로 잘못된 그런 페이크 뉴스 같은 거로 해서 아이들이 약을 잘못 사용하고 있고요. 다이어트제도 아까 이뇨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살을 빼는 걸 굉장히 강박적으로 이렇게 이게 약간 좀 집착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이 약물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제를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약물 오남용 실태를 잡아줄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34학급에 있습니다. 제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더니 17차시 5학년에서 2차시 교육을 해요. 2차시 교육을 했는데 약을 갖다가 우유하고 먹지 말고 다량의 물하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주스하고 먹는 경우도 많고 카페인하고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냥 약을 먹을 때 올바른 복용을 해야지만 작용을 높게 하고 부작용을 덜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아이들도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구나. 약을 먹는 습관 하나가 교육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학년별 교과에서 일부 포함하여 담임교사가 실시하고 있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또 보건교사가 실시를 하고 있고, 외부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의 질이 어떤지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약을 직접 만져보고 아이들이 약을 갖다가 체험해보고, 지금 연극이 대세입니다. 연극 선생님들이 우리 6학년이 5개 반이 있는데 5명이 동시에 와요.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몇 회기 동안 연극에 대한 발표까지 이루어지거든요. 한 반을 그냥 한 분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은 인력이 전문가가 와서 몇 회기 동안 계속 연극을 해서 발표까지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연극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은 이렇게 아이들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약물 오남용 실태를 경험하고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선택 교과로 보건 수업이 실시가 되지, 그래도 뭐 과학이나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보건교사에 의한, 아까 전문인 중에 보건교사가 들어간 게 너무 다행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교사에 의한 아주 체계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기회가 없다라는 거, 중고등학교에. 그것이 문제죠. 초등은 그래도 한 학년에 17차시는 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이 발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배움은 교과의 지식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식과 건강에 대한 행동과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보건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생님들이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막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원청은 지원을 해주는 거고 교육청은 정책을 수립하는 건데 왜 그럴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어떻게 지원해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현재처럼 약물 오남용 교육 어떻게 실시되기 바랍니까? 현재처럼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현재처럼 안전 필수 시간을 확보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교과에 나온 내용 또는 강사를 초빙해서 했으면 좋겠다. 학교 형편에 맞게 전문가를 초빙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거. 학생 수준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건교사 1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린 보건교사는 학생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가 본연의 업무인데 보건교사 1인이 할 수 있는 적정 업무가 없이 많은 행정 업무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보건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거든요. 이랬을 때 지원청에서 뭘 해줘야 될까? 나라에서 뭘 해줘야 될까? 이번에 교육과정 바뀐다고 하는데 참 웃긴 건요. 국어 시간도 줄이고 다 줄이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는 힘든 2년을 보냈는데도 건강은 그냥 건강이고 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해야 되고 건강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소홀히 돼서 저는 뭘 어떻게 더 심각한 상황이 와야지만 우리는 체계적인, 외국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 잘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이 삶이 되고 연장이 돼서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구조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길 바라고 이런 토론회 또한 이런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가 그냥 토론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게 건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고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천하영 회장님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 입장에서 그 현재 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교육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그 전문가와 보건교사의 적절한 역할 배치와 교육 시간 확보를 통한 체계적 교육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앞서 발표하신 우리 이정근, 윤정아 약사님 두 분이 우리가 그 어르신들 또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과 또 중독성 약물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의 얘기를 해주셨다면 우리 지금 천하영 보건교사 회장님께서는 그 학생들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어떤 약물 오남용의 사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의 그 우리가 그 제도적으로 얼마만큼 부족한지 또 교육 정책상의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실시하는 사실 근본적인 이 건강 교육을 갖고 가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처한 그 열악한 환경 그리고 보건교사가 걸머지고 가는 이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닌 코로나로 인한 방역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장과 또 이거를 보완해 줄 그 사회 전문가 그룹과의 연결 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분이 나와서 토론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소리와 또 옆에서 협업하는 협업자의 그 손길들이 서로 맞닿을 수 있으려면 이거를 주관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교육청에선 이런 정책을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거가 수립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싶은데 다음 토론자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민혜경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 장학관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혜영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에서 우리 경기도 관내의 초중 고등학생의 건강 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민혜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자리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전에 말씀 주신 보건교사회 천하영 회장님의 원고를 보니까 흡연 예방이 아닌 일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전에 이 원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 발표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원고를 쭉 리뷰하고 따라가다 보니 이 문구가 저를 강하게 붙잡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신미경 교수님의 발제 원고만 보고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제 원고를 중심으로 이제 경기도 교육청 초중 고등학교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정말로 이 자리에 많은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고견을 주시면 잘 받아서 향후 경기도 관내의 초중 고등학교에서의 이런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 정책들을 어떻게 이제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마음껏 담아 가려고 왔는데, 천하영 회장님의 원고에서 이 문구가 저를 붙들면서 이게 제가 준비한 내용에서 충분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겠구나라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시작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미경 교수님의 발제 원고, 또 앞서서 저희 그 박영달 경기도 약사회 회장님의 말씀 그 축사에서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본부 본부장님의 원고에서도 있었고, 약사회 회장님의 원고에서도 있었고, 이제 두루두루 어찌됐든 이제 경기도 관내,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에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고 바로미터다라고 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 것이 초중 고등학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이 그만큼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학교 보건 정책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헬스 서비스와 헬스 에듀케이션을 중심으로 크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제가 되고 있는 이런 예방교육 측면은 헬스 에듀케이션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반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학교 교육 정책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과정을 이제 시도교육청이 이제 시도교육청의 수준에서였던 교육과정에서 받아서 실질적인 교육은 단위학교의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교사 교육과정으로 학생 교육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쟁점을 보니까 어찌됐든 교육은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견을 가지고 있거나 뭐 달리 다른 답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한계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교육이 중요한데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앞서 발제나 토론의 중심 의제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육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쭉 보니까 핵심은 교육과정 측면과 그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그 교육 자료, 또 이런 교육과 교육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한 지역사회 전문기관 전문단체와의 어떤 공조체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맞춰서 어찌됐든 우리 경기도의 도민의, 또 우리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건강 증진에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맥락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육청은 이제 국가 수준에서의 교육 과정에서는 사실은 천하영 회장님께서도 가슴 아프게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보건교육 테두리 안에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포지션은 관련 교과에서의 일부, 또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교과가 아닌 범교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요하게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보건 과목에서 보건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보건교육의 범위 안에 하나의 주제로, 그러다 보니까 천하영 회장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잘해야 한두 시간 약물 오남용이라는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보건이라는 주제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이제 17시간, 최대한 그 17시간이라는 시간 제한 안에서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정말로 담당하는 선생님이 약물 오남용에 대한 열정과 이 전문성이 뛰어나면 1시간, 2시간. 이런 것이 사실은 현 주소다라는 거에 저도 뭐 변명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의 보건교육 안에서의 어떤 약물 오남용은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는 일반 의약품, 치료 의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오남용 예방 교육이 기본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앞서서도 이제 신미경 교수님께서도 발제 원고에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이 마약류 예방에 대해서는 뭐 국무총리 산하에 어떤 위원회를 두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관리를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체계적이거나 충분하다라고는 아직은 아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하고, 다만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러한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제 학교보건법이라는 학교보건 정책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법에서 학교보건교육, 학교교육, 학교에서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서는 반드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한다라고 2019년 12월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부터 이제 그것이 현장에서 적용이 돼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현장에서 마약류 예방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의 전문성이나 충분한 교육의 자료가 필요한 것이 조금 더 이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현장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현장에 이런 것들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은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마태본 부장님께서는 뭐 경기도 관내 학교에서 5% 미만이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주셨는데,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태본부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도와주시는 학교가 5% 미만인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90% 이상이 이러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 하고 있다. 다만 내용적인 측면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관련 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께서 조금 더 저희와 함께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교 교육은 이제 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필요한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사를 양성하고 단위학교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포함해서 보건교육의 전문가로서 보건교사들이 현장에서 있고요. 경기도는 이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1인 이상 배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19처럼 이런 헬스 서비스, 특히나 이런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규모 어떤 보건 정책이 필요한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교사 1인이 모든 그 학교 보건에 대한 전반을 다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우선순위에서 20년, 21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면서부터는 보건교육에 치중하는 것이 물리적인 여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놓지 말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저희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도 많은 것을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이제 고민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스스로의 질책도 가져보고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경기도의회 이혜영 의원님, 항상 저희 이제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보건 학생 건강 증진 정책 전반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데,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또 관련 단체, 관련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드린다라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변명으로 일관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만 주신 말씀들 잘 담아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하는 경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혜영 장학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그죠? 그 위치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깊은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거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천하영 보건교사 선생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보건교사가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보건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경기도는 그 지역 교육청에 그 보건교사, 그러니까 보건 인력은 있지만 보건교사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보건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그 교사회 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하고 하는 이런 사적인, 사실 공적에서 좀 벗어난 약간 사적인 좀 인력이 좀 소모되는, 그죠? 그런 영역에서 좀 벗어난, 그렇지만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감지해서 선생님들의 더 큰 노력이 돼서 지금 이끌어지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원청에 우리가 그 보건 장학사가 개입이 돼서 현장에서 이런 그 사업이, 우리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 사업이 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좀 지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교육청, 여태까지는 교육청 사업의 정책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최종현 의원님을 토론자로 모셔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들으러 온 거지 제가 어떤 제안을 하고 그런 입장이 잘 안 돼서 교육 쪽이라 또 하고 계셔서 제가 여러 가지 들은 오늘 좀 토론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마약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분이 중독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어떤 매스컴 이런 데 봤을 때 거의 부유층이라든가 배우신 분들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저도 초중고를 거쳤고 하지만 그런 교육의 중요성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을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저는 없는 입장이고, 또 지금 초중고등학생들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앞에 컸을 때 머릿속에 남아있는 마약이라는 그하고 그 약물 오남이라는 그를 항상 머리에 남게끔 교육의 중요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지금 토론을 듣다 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그 교육 현장에 약간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 필수 교육들 있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교육들이 되게 형식에 그치는 경우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학생들이 체감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방법을 좀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안하자 보면은 초중고 학생, 성인기, 노년기에 맞는 약물 오남용 아니면 마약에 대한 이런 정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좀 공급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경기도의 사업이고 전체 경기도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제 저희가 큰 사업을 많이 투자해서 할 입장은 아직 아니었었고요. 경기도 마약류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 마태본부에 저희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약 퇴치 운동하고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혜영 의원님이 전반기부터 이제 저희 보건복지에 계셨고 전반기부터 저희가 중점 가지고 마약 퇴치에 대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해주셨고 그 성과가 지금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실 중요하지만 경기도민이 사실 아직까지도 마약이라는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거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초중고도 중요하지만 성인기, 노년기, 장애인 여러 분야별로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든가 교육 그분들에 대한 특화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한데 마태본부에 대한 인력 예산이 많이 부족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최근 경기도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어떤 기관, 단체 어떤 그런 걸 다 통해서라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가가 곳곳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민 전체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예산과 이런 걸 앞으로 좀 저도 노력하고 앞으로 마태본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아까 좀 말씀드린 게 빠졌는데 그 현장에서 마약이라든가 마약류라든가 오남용 가능한 약품들이 지금 체계적으로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게 통계적으로 합산돼서 이 환자분께서
그 마약이라든가 약품의 쇼핑에서 그런 것에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통해서라도 좀 그런 걸러진다면은 그런 향신성 약품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앞으로 저는 경기도가 좀 더 앞으로 마약하고 남녀 오남용 교육에 대한 강사 양성, 그 강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이 좀 교육을 받은 기회 확대하는데 좀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정현 의원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뭐 교육이 5%니 90%니라는 그 저희 문제점을 다 해소하는 듯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교육의 대상이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인 게 많긴 하지만 그거를 교육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데 나오는 예산은 물론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당연히 교육청 사업으로 되지만 그 나머지 우리가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라든가 약사회들이 그 전문 직능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교육은 다 경기도 사업으로 경기도 예산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최정현 의원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약물 오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걸러질 수 없냐라는 말에 있어서 현장에서 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국에서는 우리가 마통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맨날 그 명단과 이런 거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또 제한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그 마금이 약국이라 그래서 그 약국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런 홍보물을 이렇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혼자만의 노력으로 치료가 어려운 알코올 중독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노크하세요 하고 약물 중독 치료 재활 이렇게 해서 홍보문을 통해서 좀 약간의 그 걸름 장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토론회가 지금 사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4시까지 마쳐야 돼서 제가 질문 딱 하나를 골라서 현장에서 듣고 나머지는 댓글로 다는 거를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네네. 아까 여기 토론회에 앉아 있으면서 여기 김호정 장학사님하고 민혜영 장학사님이 우리 경기도처럼 약물 오남용 예방 잘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런 맥락으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보건교육 거점학교가 공감학교는 굉장히 특색 사업이거든요. 이건 다른 시에도 없는 거거든요. 이런 성과물이 지금 꾸준히 몇 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게 흡연 예방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아주 우수한 사업이 있고 저 또한 그거에 혜택을 받아서 아이들하고 5년 동안 보건교육 거점학교와 공감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절대 경기도교육청이 못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건강과 관련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렇게 올린 거니까 민영 장학관님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훈훈하게 가고 있는데요. 네. 그죠? 그거는 저는 뭐 이걸 이 토론회를 기획할 때 왜냐하면 이 기획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했습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또 경기도의 이 약물에 관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라든가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도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가 주관해서 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좀 선도적으로 좀 더 완성시켜 나가자. 그런 모범 사례로 제가 이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전제하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 아마 그 어떤 그 상부 기관이라든가 타 기관이라든가 협업 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폄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협업하고 있는 교육의 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나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진행하는 약물 오남용 교육을
그 보건 선생님이 아닌 우리 전문가 그룹 약사 강사님이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한쪽에서 지금 열심히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 전문가 집단에서 얘기를 했고, 또 교육의 현장에 계신 보건 선생님이 계십니다. 우리 천하영 보건 선생님한테 이 대답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들이 일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 아이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보건쌤한테 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때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도 잘 바로 잡을 수 있는 전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전문가가 약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보건교사회관 마태운동본부가 MOU를 맺은 거고요. 그리고 같이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고민도 나눈 거거든요. 전문가인 분들이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1위, 2위, 3위가 있잖아요. 약사, 의사, 보건교사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분들이 아이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천하영 보건 선생님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두 분 이정금 본부장님 또 윤정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나름대로 이제 뭐 저희가 현장에 교육 나가면서 이 현장의 어떤 수요도를 사실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맞춰서 사실 교육 진행하려고 많은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평가도 해서 이제 강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도 자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되게 멀고요. 예,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좀 이제 좀 늦춰졌죠. 그래서 이제라도 다시 그런 가동을 해서 좀 더 저희가 사실 아까 최종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한테 그런 큰 짐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런 막중한 사실 무게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현장 수요에 대한 부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향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정근 본부장님 말씀으로 대신할까요? 네, 윤정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그 신민경 교수님 간단한 말씀, 발제자로서 간단한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제 이 토론회를 바탕으로 또 좋은 정책이 마련되어서 또 이렇게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좋은 교육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경기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 및 교육 관련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